날아침 이씨택 마당에는 온 동네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뱃속아이의 아비를 의심했고 누군가는 죽은 황 의원의 이름까지 더럽혔으며 정아의 혼사마저 그 자리에서 무너질 판이었지요. 때 만삭의 채원이 사랑채 끝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울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저고리 안에 숨겨두었던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마당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 맞은 몸으로 이 집 문턱을 넘었던 그 여인이 훗날 그 보자기 하나로 자신을 짓밟던 사람들의 입을 막고 무너져가던 이씨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될 줄은요. 6월 끝자락 장마가 닷새째 이어지던 무렵이었지요. 경기도 어느 작은 고을 진흙탕이 된 신장로 위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고리 자락이 빗물에 흠뻑 젖었고 집신 코가 터져 발가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등에는 보따리 하나, 가슴에는 무언가 단단히 품은 것이 있었지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만삭이었습니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몸으로 여인은 이씨탱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빗물이 처마에서 쏟아졌습니다. 여인이 손을 들어 대문을 두드렸지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말레가 먼저 얼굴을 내밀었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부엌에 있던 견씨 부인이 나왔고 방에 있던 정아가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세 사람이 대문 앞에 선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여인의 얼굴을 봤고 그 아래 만삭의 배를 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지요. 고은씨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 뱃속의 아이가 정말 이씨 집 핏줄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여인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빗물을 맞으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어 배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고는 저고리 안으로 손이 들어갔습니다. 무언가를 꼭 쥐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 아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여인이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덧붙였지요.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오라는 것도 아니었고 나가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은 열린 채였습니다. 말레와 정아가 그 자리에 서서 여인을 봤습니다. 여인은 빗속에 혼자 서 있었지요. 처마 아래도 아니었습니다. 마당 안도 아니었습니다. 문지방 바로 앞 비가 그대로 쏟아지는 자리였습니다. 여인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저고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다 여인이 스스로 발을 들어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섬돌 아래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괜씨 부인이 들어간 방향을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제법 바른 절이었습니다. 황씨 집안 채원이라 합니다. 두 옆 서방님의 아이를 품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열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왔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가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스스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사랑채 끝방은 작고 어두웠습니다. 권씨 부인이 말례를 시켜 안내한 방이었지요. 창호지 한 장이 오래전부터 찢겨 있었고 방바닥은 차고 축축했습니다. 이불은 없었습니다. 바로 옆이라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채원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빗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채원이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저고리 안으로 손이 들어갔습니다.
꺼낸 것은 낡은 무명 보자기였습니다. 자그마하고 단단하게 묶여 있었지요. 채원이 그것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묶인 매듭을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풀려 할 것 같았지만 다시 저고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아닙니다. 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남겼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 가장 어려운 때가 온 것이 아닙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열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원이 보자기를 다시 저고리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말예가 방문 앞에 와서 작게 기침했습니다. 들어오지는 않고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찬밥 있으니 부엌에서 드시면 됩니다. 채원이 부엌으로 가서 찬밥을 뚝배기째 받아들고 섬돌 위에 앉아 먹었습니다. 찬밥이었지만 다 먹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또 움직였습니다. 채원이 배를 손으로 토닥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먹자. 너는 잘 먹어야 한다. 말레가 부엌 문 뒤에서 그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정아가 말레 소매를 잡아당기며 들어오라고 눈짓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였습니다. 채원이 빈 뚱배기를 들고 부엌으로 가다가 안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권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먹었으면 됐다. 아직 내가 너를 며느리라 부른 적 없다. 채원이 발을 멈췄습니다. 한 박자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어머님, 알겠습니다. 날밤 늦게였습니다. 방문 앞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채원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채원이 눈을 떴습니다. 방문 쪽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원이 방문을 열었을 때 문 앞 바닥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고 얇은 솜저고리 하나였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내놓은 것인지 정아가 두고 간 것인지. 채원이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채원이 그것을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어젯밤 이불 대신 덮고 있던 자기 저고리 위에 올려놨습니다. 무렵 견씨 부인에게도 잠 못 드는 밤이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그치지 않던 그날 밤이었지요. 건씨 부인이 촛불을 켜두고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패물함이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 비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황동 비녀였습니다. 부인이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었지요. 오래 쓴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그것을 보다가 다시 함 안에 넣었습니다.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촛불을 껐습니다. 그 비녀를 마지막으로 쓴 것이 언제였는지 건씨 부인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시집을 올 때 어머니가 꽂아주었던 것이었지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도 이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손이 따뜻했다는 것, 그리고 그 손이 놓였을 때 몹시 무서웠다는 것은 기억했습니다. 낯선 집 낯선 방에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날 밤이 기억났습니다. 권씨 부인이 사랑채 끝방 쪽을 생각했습니다. 방에 있는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비를 맞으며 이 집 문을 두드린 여자, 아무도 들어오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발을 들여놓은 여자, 찬밥을 섬돌 위에 앉아 다 먹은 여자. 권씨 부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물동이를 빌리러 왔다가 마당에서 채원을 봤습니다. 채원이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가
휘히 보였지요. 안악이 잠시 굳어 있다가 물동이를 빌리러 왔다는 말도 잊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오후가 되기도 전에 이시탱 이야기가 마을 몇 집을 돌디 시작했습니다. 이시탱에 애딸린 여자가 들었다더니 진짜네. 혼례도 없이 어떻게 들어온 거래. 두어비가 한양서 무슨 짓을 한 거야. 건씨 부인은 그날 저녁 장독대 옆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채원은 그런 것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직 닭도 울기 전이었지요. 금씨 부인이 기척을 듣고 나왔다가 멈췄습니다. 채원이 솥 앞에 서서 국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기침이 오래되셨지요. 건씨 부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찌 아느냐? 채원이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2번, 그저께 밤에 3번 기침하셨습니다. 소리가 깊습니다. 폐가 아니라 위장 쪽 문제입니다. 찬 것을 자주 드시거나 식사가 불규칙하면 그렇게 됩니다. 건씨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채원이 작은 사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연한 황색 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원이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옆에서 배웠습니다. 이 사발 드시면 3달 안에 나아집니다. 권씨 부인이 사발을 받았습니다. 냄새를 한번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발을 들고. 그런데 그날 저녁 채원이 장독대 쪽을 지나다가 사발이 엎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담장 아래였습니다. 쏟아진 자리가 아직 젖어 있었지요. 채원은 그것을 보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돌아가 다시 약재를 꺼냈습니다. 2번째 사발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채원이 약재를 손질하다가 안방 쪽에서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보다 깊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러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일어나 달려든 2번째 사발을 들고 안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침 소리만 계속됐습니다. 채원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건씨 부인이 이불을 움켜쥐고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옆에 무릎을 꿇고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부인이 채원을 봤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눈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있었지요. 그러나 손이 먼저 사발을 받았습니다. 마셨습니다. 기침이 잦아들었습니다. 채원이 옆에 앉아서 기침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권씨 부인이 마루에 나왔을 때 채원이 부엌에서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멈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마신 건 약이지 너를 믿은 건 아니다. 채원이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알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건씨 부인은 채원을 그 여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아가 마당을 지나다 채원이 장독대 옆에 앉아 약초를 다듬는 것을 봤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정아가 잠시 멈춰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채원 씨, 채원이 올려다봤습니다. 정아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당이 춥지 않습니까? 채원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아가 잠시 무언가 더 말을 하려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날 저녁 채원에 방문 앞에 얇은 무명 이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말레가 점심 간을 보다가 실수로 소금을 너무 많이 쳤습니다. 건씨 부인이 국을 한 숟가락 뜨자마자 얼굴을 찔그렸습니다. 말려야 이게 국이냐
소금 단지냐 말레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님, 기침 오래 하시는 분들은 혀가 짠 것에 무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님 혀가 그렇게 변하신 것이고 말레 아가씨가 잘못 간을 친 게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간을 맞춰드리겠습니다. 권 씨 부인이 채원을 받습니다. 무언가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말레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채원이 말레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앞으로 음식 안 칠 때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그날 저녁 말레가 채원 방 앞에서 서산이다 들어왔습니다. 마워, 아니 고맙습니다. 채원이 약초를 손질하며 대답했습니다. 뭘요? 말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욕 안 먹게 해줬어요. 채원이 잠깐 멈추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편을 든 게 아닙니다. 어머님 건강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말레 아가씨 소금 항아리가 2달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씨, 댁살도 가을 전에 동나겠고요. 말레가 멈추며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채원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온 첫날 장독대 옆을 지나면서 봤습니다. 말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이두업이 향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다 대청마루에 앉아 약초를 다듬는 채원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채원아, 채원이 올려다봤습니다. 왔어요. 두엽이 보따리를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여기? 채원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두엽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채원은 눈을 내리깔고 손을 놀렸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한 번 힘을 더 주어 약초 줄기를 잡았습니다. 두엽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채원이 한 박자 후 말했습니다. 말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어머님한테 먼저 가서 인사드려요. 두엽이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채원은 약초를 계속 다듬었습니다. 정아가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채원 씨, 힘들지 않습니까?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정아가 말했습니다. 다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만삭에 혼자 내려오시고 어머님한테 눈총 받으시면서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채원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더 낮게 덧붙였습니다. 울고 싶을 때가 없지 않은데 울 시간이 없어요. 관씨 부인이 혼자 있는 밤이 있었습니다. 채원이 우물가 쪽으로 지나가다 안방 창호지 위로 흔들리는 촛불빛을 봤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채원이 발을 멈췄습니다. 권씨 부인이 혼자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낮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채원은 한 대목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때는 말 한마디 할 곳이 없었는데 채원이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발을 옮기지 않고 말을 걸지도 않고 그러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이었는지 죽은 남편에게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는지 채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컨씨 부인이 채원에게 오래된 약 처방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읽어봐라. 채원이 받아 읽었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처방 중 한 가지가 다른 약재와 섞이면 오히려 열을 올릴 수 있는 조합이었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씨 부인이 팔짱을 낀 채 채원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채원이 처방전을 다시 내려다보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처방에서 끝에 적힌 약재는 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약재는
이 조합에서 단독으로는 괜찮지만 앞에 적힌 것들과 함께 쓰면 열을 올릴 수 있습니다. 권 씨 부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채원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예전에 이 처방을 쓰셨다면 그때 몸이 이상하게 더 달아올랐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권 씨 부인이 한 박자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처방전을 거두어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뒤로 채원에게 약재 관련 질문을 가끔 했습니다. 시험하는 것인지 묻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채원이 이씨택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간 씨 부인이 채원이 사랑채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채원의 등을 봤습니다. 만삭의 배로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지요. 권 씨 부인이 그 뒷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그러다 혼자 작게 말했습니다. 황 의원 딸이구나. 아무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권 씨 부인은 황판수 의원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어른에게 약을 지어받은 적이 있었지요. 인자하고 꼼꼼한 의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몸이 좋지 않을 때 그 어른이 직접 오셨고 밤새 약을 다리며 곁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은 후 살해를 하려 했더니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다 합니다. 아이고, 아프신 분이 나으셨으면 그걸로 됩니다. 말이 관 씨 부인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어른의 딸이 이 집에 와 있다는 것은 몰랐지요. 그래서 권 씨 부인이 약 처방전을 채원에게 내민 것은 시험이기도 했지만 확인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황 의원 딸인지를 채원이 처방전을 읽고 고개를 든 것을 봤을 때 권 씨 부인은 알았습니다. 눈빛이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눈빛이. 그러나 안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권 씨 부인이 오래 살아온 방식은 쉽게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무너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채원이 약사발을 내밀 때도, 밤새 기침하는 자신 옆에 채원이 앉아 있을 때도 권 씨 부인은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 말했습니다. 내가 마신 건 약이지 너를 믿은 건 아니다. 말을 하면서 권 씨 부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채원이 권 씨 부인에게 점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약재를 좀 구해야 합니다. 말리 아가씨와 함께 장터에 잠깐 다녀오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권 씨 부인이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채원이 대답했습니다. 아가씨가 옆에 있으면 됩니다. 단전히 다녀오겠습니다. 권 씨 부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일찍 돌아오너라. 말레는 나가는 것 자체가 신이 났습니다. 채원 언니, 한양은 어때요? 크기가 얼마나 커요? 거기선 뭘 먹어요? 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장터 들어서면 왼쪽에 전 굽는 데가 있지요. 갈 때 들르겠습니다. 말레가 환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신 짐은 제가 다 들게요. 장터는 시끄럽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채원이 약재상을 두어 군데 돌 때 말레는 짐을 들고 부지런히 따랐습니다. 전도 사 먹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약재상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채원 앞으로 윤서련이라는 여인 하나가 다가섰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차림새가 번듯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한양에서 두엽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고 한때는 두엽과 자기 집안 사이에 혼담이 오갈 것이라 믿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머, 이 사람이 여기 있네. 서련은 채원을 알아보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채원이 한 박자 후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연이 채원의 배를 내려다봤습니다. 배가 이두엽씨 아이가 맞기는 합니까? 말레가 발끈했습니다. 이게 무슨? 채원이 말레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러고는 설연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설연이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황판수 의원 딸이 이씨 도령한테 꼬리쳤다고요. 이제 배까지 만들어 본가에 들어앉으려는 것 아니냐고. 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처음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 말을 시작했는지가 중요하지요. 설연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채원이 계속했습니다. 이두엽 서방님이 한양에 계실 때 자주 뵈 분이십니까? 설연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채원이 말했습니다. 두엽 서방님 이름으로 소문을 퍼뜨리시는 거라면 서방님 댁에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이 좀 무서운 분이십니다. 설연은 잠시 아무 말 못하다가 치마를 휘 돌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서 한번 뒤를 봤습니다. 채원을 향한 그 눈빛은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하는 눈이었습니다. 말레가 채원 뒤에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채원 언니, 저 사람이 누구예요? 채원이 천천히 걷기 시작하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말레가 다시 물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채원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말 못하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설연은 제가 두 가지를 물었을 때 두 번 다 대답을 못했어요. 소문을 처음 낸 사람이 누구냐고, 그리고 서방님을 자주 봤냐고요. 둘 중 하나라도 자신 있으면 바로 대답했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레가 갑자기 채원 소매를 잡았습니다. 채원 언니, 저 아까 설연이라는 여자가 장터 나오기 전에 박시댁 아주머니랑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두 사람이 같이 서서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저쪽에서 우리 쪽을 봤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채원이 멈추며 물었습니다. 또 뭐가요? 말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나오면서 보니까 설연이 강씨 댁먼 친척어른이라는 분이랑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보이는 척했는데 제가 다 봤어요. 채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을 접는 눈이었지요. 아가씨, 오늘 장터에서 본 것은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말레가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씨택 밖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시목이 이씨택에 서찰을 보내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정아와 정문안 사이였지요. 이웃골 강씨 집안의 장남으로 과묵하고 인상이 나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찰에는 혼례를 미루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씨택 며느리 됨됨이가 확인되지 않아 혼인을 제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지요. 권씨 부인이 서찰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그 서찰을 읽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짓던 옷이 있었습니다. 정아가 바느질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늘이 빗나갔습니다. 바늘이 손가락 끝을 찔렀습니다. 핏방울이 하얀 옷감 위에 떨어졌습니다. 정아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그날 밤 채원이 약초를 손질하다가 정아 방 쪽에서 가느다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채원이 일어나 정아 방문 앞에 섰습니다. 대정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말하는 것이었는데 건씨 부인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하필 우리 집이었습니까?
채원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발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붓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배가 가끔 당겼습니다. 무릎을 고쳐 앉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원이 권씨 부인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강씨 집에 제가 답장을 써도 되겠습니까? 권씨 부인이 당황해서 뭐라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채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강씨 집에 답장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일으킨 일이니 제가 수습해야 합니다. 견씨 부인이 며느리도 아닌 네가 라고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맡겨주시겠습니까? 권씨 부인이 오래 채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거라. 답장은 넉 장이었습니다. 첫째, 혼전 잉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황씨 집안 채원에게 있으며 이로써 이씨 탱규방의 법도가 손상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둘째, 조선 태종일의 관습 전례에 의하면 혼약 당사자 이외의 자의 사정으로 혼약을 파기할 경우 파기를 요청한 측이 그 법적 책임을 진다. 강씨 집안의 서찰은 이씨 댁며느리의 됨됨이를 이유로 들었는 바 이는 혼약 당사자 이외의 자에 관한 것이므로 적법한 파기 사유가 되지 못한다. 셋째, 황씨 집안에 끼친 폐를 진심으로 사과하며 직접 방문하여 설명드리겠다. 권씨 부인이 답장을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아가 서찰을 손에 쥐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채원씨, 이 전례는 어디서 알았습니까? 채원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관아에서 일하셨을 때 자주 보시던 문서들입니다. 저도 어깨 너머로 읽었어요. 나중에 두 여백에 그 답장 이야기를 전해들은 강씨 집안어른이 한 마리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 돌았다 합니다. 만삭의 여인이 쓴 글이 우리 집 사랑채 서책보다 문리가 나았다고요. 답장을 보낸 다음 날 채원이 강시목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강시목은 아직 고을에 묵고 있었지요. 말레가 뒤에서 몰래 따라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채원이 주막 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강시목 씨. 강시목이 문을 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 채원이 말했습니다. 이씨택 황채원입니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둘이 처마 밑에 마주 섰습니다. 채원이 물었습니다. 서찰 받으셨지요? 강시목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채원이 말했습니다. 전례에 관한 부분은 이해하셨습니까? 강시목이 대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강시목이 기다렸습니다. 채원이 물었습니다. 정아 형님을 진심으로 좋아하십니까? 강시목이 답하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그 침묵을 들여다봤습니다. 강시목이 한참 후 물었습니다. 왜 그것을 묻습니까? 채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된 혼인은 형님한테도 좋지 않으니까요. 좋아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강시목이 긴 침묵 후 낮게 말했습니다. 좋아합니다. 채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집에 가서 혼례 날짜 잡으십시오. 집안 어른들께 설명은 본인이 직접 하시고요. 강시목이 채원을 한참 보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채원이 대답했습니다. 이씨 댁 며느리입니다. 댐댐이는 아직 확인 중이고요. 뒤에 숨어서 듣고 있던 말레가 혼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박시댁이 이씨 댁에 나타났습니다. 낮에 권씨 부인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지요. 박시댁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씨 부인, 지난 봄에 빌려드린 쌀
10섬 말이에요. 이제 좀 돌려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집도 가을 추수 전에 쌀이 바닥나서요. 견씨 부인이 낮아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밥시댁이 말했습니다. 기다린 게 벌써 3달이에요. 그리고 요즘 살림이 더 어려워지셨다고 들었어요. 거기다 이번에 그런 사람까지 들이셨으니 박시댁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처음에 빌리실 때 쓰신 차용증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자도 붙거든요. 돌려드리기 어려우시면 뒤 텃밭 땅으로 담보를 쓰셔도 되고요. 채원이 마루에서 나왔습니다. 공손하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박시댁 아주머니이십니까? 저 이시탱 황채원이라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박시댁이 채원을 받습니다. 위아래로 흘었습니다. 채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안에 들어가 계십시오. 제가 이야기 나눠드리겠습니다. 건씨 부인이 잠시 채원을 받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씨 부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채원이 평상에 앉으며 박시댁에게 앉으시죠. 라고 했습니다. 박시댁이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채원이 말했습니다. 차용증 좀 봐도 되겠습니까? 박시댁이 잠시 망설이다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채원이 받아 읽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다시 한 줄을 읽었습니다. 채원이 차용증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이자 계산이 처음 약정하신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박시댁이 굳었습니다. 채원이 계속했습니다. 여기 적힌 이자율이 이씨댁과 처음 약정하실 때 쓴 것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 관례로 보면 이 이자는 처음 빌린 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보다 많게 계산되어 있어요. 채원이 차용증을 마당 쪽으로 잠깐 들어 보였습니다. 마침 옆집 안하기 담장 너머에서 빨래를 넣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박시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이씨탱 빚을 갚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약재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고을 약재상에 넘기면 대략 쌀 12섬값이 됩니다. 10섬은 원금으로 갚고 2섬은 정상이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차용증에 적힌 이자는 관례와 다름으로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시댁이 한참 채원을 받습니다. 담장 너머에 있던 안하기 빨래 너는 것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박시댁이 차용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계산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지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제가 여기 정착하면 약방을 작게 낼 겁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이웃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박시댁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씨탱 며느리가 이상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채원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긴 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박시댁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말레가 바깥에 물을 버리러 나갔다가 대문 근처에서 목소리 2개를 들었습니다. 박시댁 목소리와 낮에 봤던 설현의 목소리였습니다. 2 사람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말레가 들은 것은 한마디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뱃속아이 일은 내가 더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말레가 물동이를 들고 서서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레가 채원 방에 들어왔습니다. 채원 언니, 방금 들은 게 있어요. 말레가 낮은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채원이 들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아가씨, 오늘 들은 것 잘 기억해 두세요. 말레가 물었습니다. 때가 되면 필요할 겁니다. 그 무렵 두업이 향교에서
이른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채원이 마당에서 두업을 봤습니다. 두엽이 채원을 봤습니다. 두엽이 말했습니다. 채원아, 어제 향교 어른 한 분이 나를 불렀다. 채원이 기다렸습니다. 두엽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문서로 남겨두라 하더라. 훗날 시비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내 아이가 맞다는 말을 글로 남겨야 한다고 했다. 소문이 이렇게 된 이상 아이를 공식적으로 거두기 전에 먼저 확인해 두는 게 낫다고 채원이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엽이 채원을 봤습니다. 거절했다. 채원이 두엽의 눈을 봤습니다. 두엽이 말했습니다. 내 아이를 문서로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다. 내가 알고 있으면 됐다. 채원이 잠시 두엽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두엽이 방으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채원이 마당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고리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보자기를 잠깐 만지다가 빼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 약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강씨 집에서 두 번째 서찰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례를 무기한 미루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씨 댁 며느리 문제로 집안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마을에 도는 소문이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아가 그 서찰을 읽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말레가 정아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씨 부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씨 댁에 마을 어른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권씨 부인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이미 여러 집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저 여자가 낳는 아이가 정말 두엽이 씨 아이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강씨 땡도 그래서 물러선 것 아니냐고, 이러다 두엽이 향교 자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권씨 부인이 침묵했습니다. 마을 어른 한 분이 말했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믿으시는 건 알지만 사람들 눈이 있습니다. 채원이가 거기 있는 동안 이 집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채원은 사랑채 끝방에서 그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벽이 얇았습니다. 채원이 방에 앉아서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채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괜찮아. 다음 날 아침 관씨 부인이 채원을 불렀습니다. 채원아, 채원이 나왔습니다. 권씨 부인이 한참 채원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어젯밤에 왔다 갔다. 채원이 말했습니다. 고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채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권씨 부인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채원이 말했습니다. 저한테 나가라고 하셔도 됩니다. 원망 안 합니다. 권씨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낳고 나면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권씨 부인이 오래 채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두업이 채원 옆에 왔습니다. 한참 아무 말 없다가 두업이 입을 열었습니다. 채원아, 나는 채원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두엽이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젯밤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못한 것. 채원이 두엽을 봤습니다. 두엽이 말했습니다. 나가 잘못했다. 나는 어머니가 무섭고 향교 자리가 흔들릴까봐 무섭고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무서웠다. 채원아, 나는 비겁했다. 채원이 잠시 두엽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원이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날 아침 이씨탱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씨 집 어른이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박시댁도 와 있었습니다. 윤설연도 와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 두어 분도 서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꺼번에였습니다. 따로따로 온 것 같았지만 아침 일찍 이씨탱 앞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권씨 부인이 대청마루에 나와 섰습니다. 두엽이 그 옆에 섰습니다. 정아와 말레는 안채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씨 집 어른이 말했습니다. 과엄씨 부인, 이씨탱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온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혼례도 없이 배를 안고 들어온 여자를 며느리라 할 수 없습니다. 정아 씨와의 혼사는 이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설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뱃속아이 아버지가 이씨 집 두엽씨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두엽씨, 직접 말씀해 보시지요. 박시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황판수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다 알지 않습니까? 관아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런 집딸이 어찌 이씨댁 며느리가 됩니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청마루 앞에서 마당 쪽을 향해 섰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말레가 말했습니다. 저 여인을 봤습니다. 박시댁 아주머니와 이야기하는 것도 봤고 강씨댁 먼 친척 어른과 이야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 소문은 처음부터 저분이 퍼뜨린 것입니다. 설연이 굳었습니다. 말레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평소 말이 많다는 건 모두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당에 있던 몇 사람이 설연을 봤습니다. 두엽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채원이가 혼자 이 집 문 앞까지 오게 만든 사람은 접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을 물어야 한다면 저부터 물으십시오. 강씨 집 어른이 굳었습니다. 두엽이 계속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와서 어머니 병을 살피고 집안일을 돌본 사람도 채원이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비 오는 날 이 사람을 혼자 걷게 한 나입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사랑채 끝방문이 열렸습니다. 채원이 나왔습니다. 만삭의 배로 섬도를 내려오는 걸음이었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사람들이 채원을 봤습니다. 채원이 설연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저고리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봤습니다. 채원이 조용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먼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채원이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아래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더 나왔습니다. 채원이 두 장을 모두 들고 권씨 부인을 봤습니다. 채원이 권씨 부인에게 그 종이들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권씨 부인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어른이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엇이요? 권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는 황판수 의원이 직접 쓴 것입니다. 이두엽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드나들며 자기 딸과 알게 된 경위가 적혀 있습니다. 황판수 의원과 관아에서 함께 일했던 이의 인장도 찍혀 있습니다.
황판수 의원이 건강이 나빠져 스스로 물러났다는 것, 쫓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임장으로 확인됩니다. 설현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권 씨 부인이 두 번째 종이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아들이 쓴 것입니다. 황판수 의원께 보낸 서찰입니다. 채원을 제 사람으로 맡겠다고 가을에 데리러 오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 아들 필체를 내가 모르겠습니까? 권 씨 부인이 설현을 받습니다. 오래 받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황판수 의원 글씨를 나는 압니다. 그리고 내 아들 글씨도 압니다. 황 의원은 오래전 이 집 어른의 병을 봐준 분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잊을 리 없습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어른 한 분이 천천히 설현 쪽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을 처음 낸 사람이 누구요? 설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설현을 봤습니다. 침묵 하나로 마당의 모든 사람이 답을 알았습니다. 박시댁이 설현 옆에서 시선을 발 아래로 내렸습니다. 강씨 집어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권씨 부인이 종이를 손에 든 채 채원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 핏줄입니다. 그리고 채원이는 오늘부터가 아니라 처음 이 집 문 앞에 선 그날부터 내 며느리였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권씨 부인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채원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아주 오래전 낯선 집 문 앞에 섰던 자기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마당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강씨 집 어른이 굳어 있었습니다. 설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시댁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을 어른 한 분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강시목이었습니다. 강씨 집어른이 보낸 사람과 함께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온 것이었지요. 강시목이 마당 안으로 들어서며 강씨 집 어른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이씨 댁탑장 서찰을 읽었습니다. 전례가 맞습니다. 혼사는 진행하겠습니다. 강씨 집 어른이 강시목을 봤습니다. 강시목이 덧붙였습니다. 됨됨이가 확인됐습니다. 강씨 집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설현도 돌아갔습니다. 나가면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박시댁도 돌아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마당에 이씨 댁 식구들만 남았습니다. 정아가 채원 쪽을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말례가 채원한테 달려와 안겼습니다. 채원이 말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채원에게 진통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2시간 후였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거두려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빨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채원이 우물벽에 한 손을 짚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말레가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채원 언니, 채원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한참. 말레가 채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참이 어디야? 이거 바로 가야 돼. 채원이 말레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침착해요. 말레가 외쳤습니다. 내가 왜 침착해야 돼? 어머니, 어머니. 말레의 외침에 정아가 뛰어나왔고 권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두 여분 그때까지 마당 한쪽에 서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뛰어왔습니다. 두엽이 뛰어오며 불렀습니다. 채원아, 채원이 두엽을 올려다 봤습니다. 왔어요. 두엽이 채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냐? 채원이 힘겨운 숨으로 그래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요.
당신이 더 떨고 있네요. 두엽이 당황해서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채원이 권 씨 부인을 받습니다. 어머님, 방 준비 부탁드립니다. 저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 씨 부인이 채원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무서우냐? 채원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럴만하다. 그러고는 채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직접 천천히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진통은 길었습니다. 낮이 넘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됐습니다. 말예는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손을 비변고 두엽은 마당에 나가 서 있다 들어오다를 반복했지요. 정아는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천을 접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견씨 부인이 채원 곁에 있었습니다. 진통이 극에 달했을 때 채원이 이를 악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권씨 부인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채원아, 채원이 불렀습니다. 어머님, 관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있다, 여기 있어. 채원이 숨을 들이켰다 내쉬었습니다. 관씨 부인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던 밤에 채원이 눈을 떴습니다. 권씨 부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을 들여다보는 눈이었지요. 채원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권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권씨 부인도 잡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됐습니다. 이경이 막 지났을 때 아이 울음이 들렸습니다. 마당에서 두엽이 그 소리를 듣고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말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아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지요. 방 안에서 권씨 부인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채원에게 건넸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이다. 채원이 힘이 다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채원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보자기가 생각났습니다. 아까 마당에서 꺼냈다가 다시 접어 저고리 안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채원이 아이를 가슴에 기대어 눕힌 채 천천히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매듭을 풀었습니다. 보자기는 두 겹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겉에 있던 두 장은 이미 마당에서 꺼내 어머님께 드렸지요. 그런데 안쪽 깊숙한 곳에 그 아래에 아직 한 번도 펼치지 않은 작은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따리를 쌀 때 아버지가 가장 아래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채원은 그것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채원이 천천히 펼쳤습니다. 채원아, 이걸 열어봤다는 건 네가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는 말이겠지. 아버지는 네가 걱정이 됐다. 너는 언제나 너무 씩씩해서 네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아버지도 모를 때가 있었거든. 근데 있잖아, 채원아. 씩씩한 사람도 기댈 곳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는 네 옆에 오래 있어주지 못했다. 그게 제일 미안하다. 근데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들은 약 쓰는 법도, 글 읽는 법도, 사람 대하는 법도 다 네 안에 있어. 아무도 가져가지 못해. 그리고 채원아, 가끔은 울어도 된다. 정말로. 아버지가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시댁에 온 이후로,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이가 그 품 안에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권씨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잘 왔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견씨 부인이 채원이 잠든 후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채원 품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권씨 부인이 채원의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그러다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궤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권 씨 부인의 기침은 그의 겨울 전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무렵 박씨 댁이 이 씨 댁에 찾아왔습니다. 채원이 마당에서 약재를 정리하다 박씨 댁침을 봤습니다. 박씨 댁이 이번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서며 손에 종이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이자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라고 박씨 댁이 말했습니다. 처음 약정대로 고쳤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멈추다 말했습니다. 때는 제가 입을 함부로 놀렸습니다. 박씨 댁은 그 말을 하고 처음으로 채원의 눈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채원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보지 않고 내려놨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무릎이 좀 안 좋으시지 않습니까? 박씨 댁이 멈췄습니다. 채원이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약방문을 열면 먼저 오세요. 박씨 댁이 아무 말도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정아와 강시목의 혼례가 이듬해 봄에 치러졌습니다. 식날 정아가 채원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채원 씨, 고마워요. 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편지 한 장 쓴 것뿐입니다. 정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아가 말했습니다. 저 채원 씨를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채원이 정아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강시목이 혼례날 채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댐댐이가 확인됐습니다. 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말례는 그 다음 해에 인근 고을로 시집을 갔습니다. 가는 날 아침 채원한테 와서 한참 울었지요. 채원 언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채원이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자주 오면 됩니다. 말례가 물었습니다. 자주 오면 밥 줄 거예요. 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릇도 됩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이씨 댁 마당 옆에 작은 약방이 생겼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방이었지만 문을 열기도 전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약방 문을 연 뒤로는 그 앞에 늘 두세 사람이 앉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났지요. 이씨 댁 며느리가 약을 잘 짓는다고. 약값을 못 내는 사람한테는 쌀 한 대박이나 나물로도 받는다고. 소문을 제일 먼저 낸 사람은 뜻밖에도 박시댁이었습니다. 약방문을 연 날이었습니다. 첫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서 한참이 지났을 때 나익은 얼굴 하나가 문 앞에 섰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와 소문을 퍼뜨렸던 윤서련이었습니다. 채원이 저 여인을 봤습니다. 서련은 잠시 멋뭇거리다 들어왔습니다. 무릎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채원이 앉으시죠.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맥을 짚었습니다. 약을 지었습니다. 서련이 약값을 놓고 일어나다가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채원의 눈을 바로 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채원이 말했습니다. 약은 잘 드세요. 잘 드시면 2달 안에 나아집니다. 서련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턱을 넘기 전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원은 아무 말 없이 다음 손님을 맞았습니다. 약방이 생긴 지 2해째 되는 가을이었습니다. 을에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씨 댁 식구들과 이웃들이 마당에 모인 자리였지요. 권씨 부인이 마루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마당 쪽을 향해 서서 말했습니다. 이 집이 약방은 채원이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것도 저 아이 덕입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금씨 부인을 봤습니다. 채원이 마루 끝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관씨 부인이 채원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채원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손에 비녀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오래된 비녀였습니다. 나전도 없고 옥도 아닌 황동 비녀였지요.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오래 쓴 것이었습니다. 견씨 부인이 그 비녀를 채원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채원이 비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건씨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거다.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씨 부인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채원이 비녀를 쥔 손을 가슴에 댔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채원이 약방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엽이 옆에 앉았지요. 두엽이 말했습니다. 채원아, 너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느냐? 채원이 물었습니다. 뭘요? 두엽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펼쳐본 그 편지 말입니다. 채원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가 오는 게 무서웠습니다. 두엽이 물었습니다. 왜요? 채원이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몰랐으니까요. 말 뒤에 더 어려운 때가 또 올 것 같았습니다. 두엽이 말없이 채원을 봤습니다. 채원이 말했습니다. 막상 펼쳐보니까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쓰셨는지는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엽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쓰셨습니까? 채원이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울어도 된다고요. 두엽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채원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녀는 그 후로 채원이 외출할 때마다 멀리에 꽂았습니다. 하려 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설명도 없이 손에서 손으로 건넨 것. 그것이 어떤 말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씨 된 며느리는 참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만삭의 배를 안고 낯선 집에 혼자 나타나서 아무도 들어오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문을 넘었다고. 시어머니한테 약사발 들이밀고 강씨 집에 편지 보내고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찬 날의 보자기를 꺼내들었다고.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 집을 나서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약을 탄 사람은 약을 들고 나왔고 속이 답답했던 사람은 한결 가벼워진 얼굴로 나왔고 억울한 일이 있던 사람은 어디 하소연할 방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때 나쁜 소문을 퍼뜨리던 사람들도 결국은 그 약방 앞에 줄을 서게 됐습니다. 채원은 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약을 지어줬습니다. 묻지 않고 견씨 부인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만 채원이 손님을 받는 날이면 먼 데서 마루에 앉아 그쪽을 바라볼 때가 있었다 합니다. 보는 눈이 있으면 얼른 눈을 돌렸다지요. 하지만 그 눈빛은 처음보다 많이 부드러웠습니다. 이것이 황채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들어오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문을 넘은 여자. 가장 어려울 때 열어보라던 보자기를 저고리 안에 품고 오래 걷다가 진짜로 어렵고 무서운 날에야 비로소 꺼내든 여자.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준비해둔 것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울었던 딸.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기 전에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 이상 야담 새며느리 황채원이었습니다.